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약 100일 만에 오늘 밤 서울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걸로 전망됐습니다. 모레까지 공기가 안 좋을 걸로 보이는데 내일 수도권에서는 올가을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까지 시행됩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법 개혁안 가운데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과의 2차 패스트트랙 공조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강력히 나타냈습니다. 유니클로가 일제강점기 피해자 비하 논란을 일으킨 새 광고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앞서 유니클로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거세지면서 광고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가수를 하러 한국에 왔지만 유흥업소로 보내져 성매매를 강요받다 결국 불법 체류자가 되는 필리핀 여성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정부의 허술한 비자 발급과 사후 관리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지하철 역무원들이 최근 5년 동안 승객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게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는데 깨웠다고, 교통카드가 안 찍힌다고 그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한동안 맑기만 했던 가을 하늘이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저녁 들어 일부 지역에선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인데 내일과 모레까지 공기는 점점 나빠질 거란 예보입니다. 수도권에선 예비 저감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강버들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평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23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보통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도 대부분 보통이었는데 최고값을 놓고 보면 충북은 매우 나쁨, 서울과 충남 등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밤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른다고 예보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7월 18일 이후 첫 나쁨 예보입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서해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들어와 그대로 우리나라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쌓인 미세먼지에 내일 오후 또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해져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은 줄곧 공기가 무척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이나 되어야 나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내일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예비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대상으로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고 도로 청소차 700여 대를 운영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그동안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한반도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쓸려갔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람길이 막혀 건조한 내륙부터 해안의 공장지대까지 빨갛게 미세먼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언제든 주변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샛노란 안개에 휩싸인 간수성 우회현. 고층 빌딩들조차 머리만 남긴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기질 지수는 200을 넘어 황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황색주의보는 중국의 4단계 기상경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공기가 정체되면서 짙은 안개 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길이 막히며 미세먼지 수치도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기상청의 미세먼지 지도입니다. 중국 중부와 동부가 미세먼지로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며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대륙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韩国方面是不是有充分的依据？韩国的雾霾是来自中国的。我注意到这2天报道首尔的雾霾达到了100。 다음 달엔 동북아시아의 대기 오염물질 이동과 관련해 한중일이 함께 참여한 공동 연구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미세먼지가 과연 누구 탓인지 과학적 근거가 나올 것으로 주목됩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이렇게 나쁨 상태인 미세먼지가 얼마나 지속될지 강버들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는 이제 수요일 오후나 돼야지 미세먼지가 좀 옅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계속 중국에서 먼지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일 오후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중국 동북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띠를 아래로 밀어낸다는 겁니다. 이 미세먼지는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내려올 전망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오늘 들어온 것보다 더 고농도일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내일 밤 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해져 화요일 아침 대기질이 무척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곳이 수도권이나 중부지방이고요. 좀 남쪽은 그래도 상황이 좀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태풍의 영향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올라오는 20호 태풍 너구리가 앞으로는 일본 열도 남쪽을 지날 전망입니다. 이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동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란 겁니다. 예. 자, 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전부 중국 때문이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그 영향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반기문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기후 환경회의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었죠. 유난히 짙은 날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혼합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반기문 위원장은 여러 차례 중국과 책임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우리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국가기후 환경회의 차원에서도 국외 영향의 정도는 분석 방법에 따라 크게 다르다면서 장기간 과학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최근에 내놓은 단기 대책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일부를 가동 중단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국내 대책만 담겼는데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장기 대책으로 넘겨둔 상황입니다. 예. 자, 지난 겨울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삼한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 겨울에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게 미라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컸는데 오늘 여당이 이 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끝까지 막겠다며 맞섰습니다. 안익은 기자입니다. 여의도 촛불 집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다시 촛불이 켜지고 있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향해 국민은 검찰 개혁을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 중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8일 이후에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강력하게 진행하는 걸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선거법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처리하려면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나 선거법을 떼내 공수처법 통과에 전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먼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되 안 되면 다른 야당들과 다시 공조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패스트트랙 공조의 가동 여부도 저희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 사법개혁 저지에 국민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다른 야당들과의 합의도 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 조사를 받았고 한 번 더 검찰청에 나와 조서 열람까지 마쳤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6번째 조사를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다음 날 오후 검찰에 나와 조서 열람을 마쳤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검찰이 다시 정 교수를 부를 수 있지만 사실상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조사가 중단되고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이 담긴 의료 기록을 정 교수가 검찰에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 교수 측은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응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이 시작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적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내용과 건강 등을 검토해 이번 주 신병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을 전부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을 이르면 내일 발의합니다. 최근 입시 특혜 의혹으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국회의원 자녀부터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까지 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특별법을 간추리자면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을 조사하자는 겁니다. 훼손된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의의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입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연루된 공무원과 교육기관도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법 논의는 지난달 20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화두를 던지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를 받으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을 계기로 교육 불공정에 대한 비판이 일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한국당은 조사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정작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처와 방관으로 일관하더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에는 요란한 양철북처럼 소리만 큽니다. 왜 청와대와 고위공무원은 빼놓는 것입니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도 최근 10년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조사 대상이 다른 것도 쟁점이지만 자신들의 자녀 문제를 전수조사하자는 법안에 국회의원들이 선뜻 동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유승민 전 대표 등에게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보수통합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걸 두고 당을 망치지 말고 갈 테면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마이크를 잡은 손학규 대표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붙어서 거기 가서 공천 받아갖고 어떻게 국회의원 공짜로 내볼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데 어림없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 보수통합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유승민 전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유 전 대표가 이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 소속 의원들에게는 갈 테면 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일어서기커녕은 망할 겁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갈 때면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바른미래당 망치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참석자들은 손 대표의 발언에 맞춰 유승민은 출당하라는 구호도 외쳤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당 윤리위가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위해제라는 징계 결정을 내리자 변혁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손 대표가 후배들을 다 잡아먹었다고 한 데 이어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애를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변혁은 어제 비공개회동을 갖고 탈당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청와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계도기간을도 처벌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보완하는 게 불가피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니크로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의도라는 의혹에 불거진 새 광고를 안 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오해라며 버티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피해 할머니가 직접 패러디 영상에 출연하는 등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자 결국 손을 든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유니클로가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광고 영상을 더 이상 틀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니클로 측은 이번 광고엔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 부분을 받아들여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니클로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도 광고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논란은 15초짜리 광고의 한국어 자막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는 부분을 한국에서만 80년도 더 된 일로 의역한 겁니다.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1930년 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연상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초 유니클로는 오해일 뿐이라며 광고를 손댈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출연하는 패러디 영상이 나오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의 생각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좀 부족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해석과 멘트, 그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유니클로 관계자는 대부분 매체에서 광고를 중단했고 내일까지는 모든 매체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어제 우리 서해 바다로 넘어와 물고기를 잡던 중국 어선 두 척이 해경에 붙잡혔는데요. 중국 선원들이 붙잡히지 않으려고 손도끼까지 던졌습니다. 40여 척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경비함을 위협하기도 해서 결국 우리 해경이 경고 사격까지 해 내쫓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달아나는 중국 어선 뒤를 해경 고속단정이 쫓습니다. 현재 정선명령 실시 중임. 그러나 정선명령 부르고 조치 중임. 헬멧을 쓰고 방패를 든 해경대원 머리 위로 검은 물체가 날아갑니다. 손도끼입니다. 날아온 쇳덩이는 헬멧에 맞고 튕겨나갑니다. 해경대원들이 어선에 올라 선원들을 제압합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충남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 40여 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우리 해경의 단속에 손도끼와 쇳덩이까지 던지며 저항했지만 배 2척과 선장 등 8명이 붙잡혔습니다. 동료가 붙잡히자 다른 중국 어선들이 경비함 쪽으로 돌진했고 경고 사격이 이어집니다. 경고 사격 시중에서 중국 어선들이 발견된 곳은 서경렬비도에서 북서쪽으로 78km 떨어진 곳입니다. 한중이 합의한 어업협정선에서 우리 쪽으로 2.4km를 넘어온 겁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가을철에는 우리 바다로 넘어오는 중국 어선도 늘어납니다. 지난해에는 10월 이후 2달간 하루 평균 448척의 외국 어선이 어업협정선을 침범했습니다. 해경에 붙잡힌 중국 어선에는 대구와 삼치 400kg이 실려 있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여파로 중단됐던 중국과의 국방전략 대화가 5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논의할 사안도 많고 의미도 적지 않은데 김소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내일 베이징에서 샤오위안밍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과 만나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엽니다.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 시작된 양국 국방당국 간 고위급 정례회의로 매년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열어오다 2014년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논의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5년 만에 고위급 협의 재개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변화하는 영내 안보 상황에서 양국 간 협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양국 주요 관심 사항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잦아진 중국 군용기의 우리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과 한라인 추가 설치 등이 테이블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오늘 베이징을 찾은 박 차관은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도 예방했고 22일까지 여는 반관 반민회의 베이징 샹산 포럼에도 참석합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가수가 된다는 말에 한국으로 왔다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필리핀 여성들이 있습니다. 결국 업소에서 도망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여성 A씨는 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정작 도착한 미군 부대 앞 술집에 무대는 없었습니다.
오디션을 봤던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바텐더가 됐고 A씨는 성매매를 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Owner said, okay, you go to customer. I'm crying. I don't want because the owner not asking me. I really crying. 월급의 절반은 보험료 등 명목으로 기획사가 떼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땐 보험 등록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매일 술을 30잔 이상 팔아야 하는 판매 할당량. If you have a drink, you have money. If you no have a drink, you no money. 결국 A씨는 업소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곧 불법 체류자가 될 신세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업소와는 다른 업소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유사 성행위라던가 아니면 성매매를 강요받게 되고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도망뿐이라는 거죠.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미등록 체류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A씨처럼 연예,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 흥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매년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필리핀 여성으로 알려집니다. 유엔과 미국 국무부는 예술 흥행 비자가 일종의 인신매매에 악용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람은 1,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은 물론 사후 관리도 허술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문체부 추천으로 예술 흥행 비자를 받아 입국했는데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체류하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이 없기에. JTBC 류정화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주 금요일 다시 법정에 섭니다. 앞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건넨 걸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잘못됐다고 돌려보내서 열리는 재판인데요.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 형량에 영향을 줄 정도로 뇌물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거라 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시작합니다. 준비기일이 아닌 본재판이어서 이 부회장은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만 합니다.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가 있은 뒤 627일 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뇌물의 액수입니다. 지난해 항소심이 인정한 뇌물 액수는 모두 36억 원. 그러나 대법원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 맞고 액수도 잘못 산정됐다며 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말 3마리 구입비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까지 뇌물로 보면 총액은 86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경우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는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돼지열병이 채 잡히기도 전에 이번엔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5일 아산 곡교천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 한 건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환경과학원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죽은 조류와 분변을 더 자세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인지 최종 확인하는 데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지하철이 밤늦게까지 운행하면서 시민들은 편해졌지만 영무원들의 고충은 또 그만큼 커졌습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영무원을 상대로 일어난 사건들을 저희 취재진이 살펴봤습니다. 자는데 왜 깨우냐며 때리거나 막차가 끝났으니 택시비를 달라고 우기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옆에서 도와줄 동료가 없는 역도 많다는 점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이번 열차 우리역까지만 운행하는 방역 종착 열차입니다. 지하철이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 영무원들의 발걸음은 더 바빠집니다. 신림 사신다고요? 신림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손님, 종착 열차에 내리셔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폭력을 쓰는 승객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역 근무자들이 폭언과 폭행을 당한 건수는 총 544건. 자던 중에 왜 깨웠냐며 때리거나 교통카드가 안 찍히자 우산으로 배를 찌른 승객도 있습니다. 영무원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 평일이라 접이식이 아닌 자전거는 실을 수 없다고 하자 냅다 집어던집니다. 승강장에서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는 승객도 많습니다.
제지하는 영무원을 계속 때리지만 도와줄 동료가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서울 지하철 268개 역사 중 116곳은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엔 2명만 근무합니다. 이 중 47개 역은 야간 전담 사회복무요원도 없습니다. 취한 승객이 많은 시간대 2명만 근무하는 역에서는 1명이 관제 업무를 하고 남은 1명이 혼자 고객 응대를 해야 합니다. 가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공간에 있는 직원들은 그 상황을 인지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항상 부담입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심하신 분들은 술 취한 사람이나 또는 욕을 하는 사람이 다가오기만 해도 벌써 가슴이 뛰고 역사별 영무 인원을 하루빨리 정원해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내놓은 협상안엔 이 같은 역사별 인력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지난주 홍콩 시위를 이끄는 시민단체 대표가 괴한들에게 쇠망치로 폭행을 당했었죠. 어제는 이 시위 현장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한 남성이 흉기로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15살도 안 되는 청소년들을 경찰이 체포한 걸 놓고도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목과 배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괴로워합니다. 어제 오후 홍콩 타이포 지역에 있는 레논벽 앞에서 시위 전단지를 나눠주던 19살 남성이 흉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21살 남성인 가해자는 범행 후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말을 외쳤습니다. 지난 16일 시민단체 민간인권전선의 지미샴 대표가 괴한들에게 쇠망치 공격을 당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시위대를 겨냥한 테러가 또 일어난 겁니다. 경찰의 무력 진압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시위가 있었던 5달 동안 15살 이하 청소년은 100명 넘게 체포됐는데 이들이 폭력, 장기구금 등에 노출돼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캐리람 행정장관은 경찰의 무력 사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홍콩 시민들은 20주째 주말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은행 예금 금리도 빠르면 이번 주부터 떨어집니다. 연이자가 0%대인 정기예금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물가의 세금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셈인데 목돈 모아야 할 청장년, 퇴직금 굴려 사는 노년층,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고민이 깊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하는 사이트입니다. 1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게 1.7%입니다. 1.5% 안팎이 대부분인데 1.25%까지 떨어진 상품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세금까지 감안하면 예금을 해도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셈입니다. 이마저도 앞으로는 더 떨어집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은행들은 앞다투어 예금 금리를 내릴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미 1% 초반대인 일부 상품의 금리는 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맡겨도 연간 이자가 채 10만 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청년들의 목돈 모으기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은퇴한 노인들의 생활은 더 빠듯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좀 검색을 오늘 아침에 했었어요. 세금 내고 하면은 액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크게 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시차를 두고 다음 달부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매달 15일에 공시되기 때문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한국전쟁에 어린 제자들을 이끌고 참전했다 숨진 고등학교 교사. 고 박규원 소위를 전사자로 인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는 소식을 저희가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국방부가 이 권고를 거부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망 당시 군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렵다는 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고 박규원 소위는 한국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 영천 전투에서 가슴에 중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박소희가 전쟁 중 입은 중상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고 발표하면서 국방부엔 전사자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는 위원회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군 인사법상 사망 당시 군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사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소희는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 조치됐고 얼마 안 돼 숨졌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해당 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검찰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진보연합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외치다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혐의인데 경찰이 체포한 19명 가운데 적극 가담한 7명만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배진현 회원들은 오늘 남대문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아있는 대학생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김천에서 KTX 열차가 야생 너구리와 부딪혀 멈춰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구리 한 마리가 선로로 뛰어들어 열차와 부딪힌 건데 이 사고로 2시간 가까이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구의 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약 2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 등은 건물 1층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대학생들이 머리에 종이 상자를 쓴 채 시험을 치렀습니다. 상자 정면만 잘라내 옆 사람 답안지를 볼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학 측은 학생들이 동의해서 상자를 쓴 거라고 해명하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불안한 중진들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중진이면 여의도의 중진 국회의원들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진 의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 의원 이종걸 의원이 오늘 당의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황교안 당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에 삼성 비자금 사건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공수처법은 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굳이 그 예를, 사례를 황교안 대표로 콕 집어서 공격을 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공개 발언뿐만 아니라 이종걸 의원의 소셜미디어를 봐도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 글이 많습니다.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 황교안 대표가 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법 지키는 한국당이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급조된 조잡한 기획이다. 제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는 미련한 짓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은 꽤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종걸 의원과 황교안 대표 저렇게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는 사진도 있는데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45년지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종걸 의원은 최근 저격수라고 불러도 될 만큼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런 모습이군요.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또 정치 뉴스 관심 있게 그동안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보통 저렇게 전면에 나서는 거는 초선이나 이제 뭐 재선 의원 정도가 많이 그렇죠. 나서고 중진 의원들이 저렇게 전면에 나서는 모습은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보통 이 문 대통령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은 친문, 또 그 반대편은 비문, 흔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종걸 의원 하면 대표적인 비문계 인사로 꼽혀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달 28일 서초동 촛불 집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도 들어보시죠. 예.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그랬던가 여기서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예, 사과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를 했군요.
자, 그런데 앞서 키워드가 불안한 중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종걸 의원 말고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중진 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을 예로 들었지만 최근 들어서 소셜미디어 많이 쓰고 또 야당에 대한 비판도 하고 또 당이라든지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중진 의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6선의 이석현 의원, 4선의 송영길 의원, 3선의 민병두 의원 등인데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쓰고 있고 뭐 TV 토론이라든지 공개석상에서 기회가 오면 마다하지 않고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아마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 공천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진들을 대거 물갈이할 것이다. 서부터 이 하위 20% 의원들은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또 이 현역 의원들은 최소 40명은 물갈이가 될 것이다.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에 당 중진 의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선 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예. 국회가 신뢰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못 받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 대표가 중진 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신뢰를 못 받는 분들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군요. 예, 공천 앞두고서 이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천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나기 때문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불편한 트윗,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그동안 보통 비하인드 뉴스에서 트윗 이야기하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 많았었는데 누구의 트윗입니까? 네, 이번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얘기입니다.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조로 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사건이 계속 시끄러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썼습니다. 보시면 이 대사관 경비대와 경찰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썼는데 이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13개월 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으로 이번에는 시위대가 억지로 제 집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이들은 무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이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 저도 보도해 드리면서 저 트위터 내용 보면서 고양이 언급한 거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앞부분에 있었던 13개월 만에 두 번째라고 했던 부분도 눈에 띄었고요. 네. 자, 두 번이라는 거는 앞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 지난해 8월이었는데 40대 중국 동포 여성이 이 대사관저에 불법으로 침입을 했다가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횡설수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해리스 대사가 13개월 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다. 또 이번엔 억지로 들어오려고 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좀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건 아니지만 그 불만이 우회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럼 고양이는 무사하다고 한 이야기, 이거는 뭡니까? 네, 해리스 대사가 실제로 반려묘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직접 고양이들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이 고양이들입니다. 이 한국에 오면서 함께 왔다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무사하다고 한 거죠. 예. 난입이 있었지만 고양이는 괜찮았다 라면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단체 측에서는 또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빈말일지라도 학생들이 다쳤는지 물어는 봐야 할 것 아닌가 라면서 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예, 또 정서상의 문제라고 또 볼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어젯밤 제21호 태풍 부알로이가 괌 동남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발생한 20호 태풍 너구리와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 남쪽 바다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